오늘도 변함없이 먼 길을 오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네, 또 시간이 돌아왔네요. 잘 계셨어요? 예. 그래요. 날씨가 조금씩 이제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만큼은 춥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12월하고 1월 달에. 아마 그 한 60일 정도 날씨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추운 적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예. 대단히 있는데, 저는 이제 저기 시골에 충청도 제천 산골 마을에 살아가지고요. 그때는 그렇게 추웠어요. 어떻게? 예. 그리고 또 그때가 더 추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강이 한번 얼면은 3월이 돼지 풀리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예, 지역적으로 그렇고. 서울도 예전에는 강이 다 많이 얼었다 그러죠? 얼었죠. 그렇죠. 한강에 얼었어요. 예. 수영하고 찬비 났으니까. 예. 그런데 한강이 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서울 한강이요. 그렇죠? 최근에. 근데 작년에 한강이 얼었잖아요.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예전 7, 80년대 추위가 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추우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엔 그 추위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에요. 황혼을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10월 말부터 추웠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초에도 좀 추웠고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12월부터 1월까지 굉장히 추웠죠. 예. 저는 보드, 스노보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언제 춥냐 이런 거 저기 유심히 스키장이 언제 열리나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열렸어요. 스키장이. 예,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예년만큼은 아마 춥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반가운 소식. 예. 뭔가 징조가 있거든요. 추우려면 한번 뭔가 세차게 춥고 나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추워보니까 한번 얼어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도요. 일단은 뭐 세탁기부터 아파트에서도 다 얼어붙어요. 빨래 못하고 그래서 고생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하는 걸 뜰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참 재미있죠.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냐를 이제 한번 비유를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요즘 한미 FTA 그죠? 예. 한미 FTA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이제 한미 무역 협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 갈 때는요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이런 세금 이런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확하게 교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없애고 좀 자유롭게 하자. 이것이 이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번 시작을 한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한 건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이제 완결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그 당시에 여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독소조항이다, 뭐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반대했던 야당,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야, 이거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일부 몇 사람들은 뭐 소신껏 자기 한다 그러지만은 이제 이런 걸 당리당략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당리당략이다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라고 볼 게 아니라 참 저는 이해해요. 왜냐 그 위치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종업원의 위치가 있고요. 사장이라면 종업원이 사장이 되면 사장처럼 합니다. 또 그 사장이 종업원이 된다면은 또 종업원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이 당시에 맨 처음에 발의인하고 추진할 적에는 그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50년간 먹고 살고 하더니 요즘에는 이거는 아주 뭐예요? 일사득양 이런 거. 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권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환멸을 느낀다. 혐오감에 있다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재밌어요. 유쾌하잖아요. 타살했다. 그런 걸 너무 우리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심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분들도 자기 이제 유권자들 표 이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크게 내고 그러는데 국회 보면은 망치를 문도 때려부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하잖아요. 유도도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잡아당겨가지고 불거서 넘기기도 하고. 의자 요즘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의자를 그냥 빼니까 의자 빼라고. 못 빼니까 좀 빼! 못 빼! 빼니까 뒤로 넘어지고 좀 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서울시장이 이제 좀 바뀌고 2040 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좀 자기들 대변할 사람이 없다, 정당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안철수 분이 대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통계조사하고 출구조사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TV에 보기엔 심각해도요. 여당 야당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서로 친구가 없겠어요? 그렇죠? TV에 나오고 정책할 때는 딱 그러지만은 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시원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요. 사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석에서는 만나가지고 좀 살살해. 왜 그래? 아이, 내가 좀 심했어? 아이, 그거 좀 심했잖아. 알았어. 아이, 그래도 내가 보는 눈인데 지금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아무도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괜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떠드는 나이를 반장시켜 놓으면요, 반장의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모범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사는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저희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체육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체육을 좋아하셔서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적고 이런 거는 잘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성적표를 다 맡겼어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지하고 답안지하고 다 줘가지고 이제 그 성적을 또 매겨라. 그래서 1등부터 다 매기고 그래서 반에서 성적이 몇 등이 됐는지 저한테 물었어요, 친구들. 그렇게 제가 승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숙제를 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이 내준 적 없다 막 웃기잖아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너 일어서라고. 저는 숙제 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미움털이 많이 박히는 친구들에게는 아니 그 거짓말을 몰랐어요. 그 큰일 날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런 거.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람들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냥 문 열고 휙 나가버리고 말이야.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런 데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의대 과정은 그 6년이잖아요. 그래서 예과가 2년이고 본과가 4년이에요. 6년 과정인데 제가 본과 1학년 1학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6년 중에서 3학년이라고 보면 6학년이라고 보면 3학년 1학기까지죠. 제가 대학교 때는 결석은커녕 지각도 한 번 안 했어요. 대학교 때는 다 빼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어요. 이게 강박증이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이 생각.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서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제가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람과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지각은 그냥 하는 일이고, 예, 지각은 그냥 늘상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 학교에 가면 학교에 안 가요. 첫 시간에 학교에 안 가고 일단 당구장부터 갑니다. 당구장 가면 이제 거기서 그 우리 그 반 친구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저기 내 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20대 때 당구 치면 당구라는 건 지는 사람이 항상 게임비를 내요. 그래서 그때 서로 용돈 받아가지고 게임비 쳐서 지게 되면은 반값 참 나가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뭐 당구 잘 치지 못한 200 정도 치는데 원래 그 150, 200 당구가 굉장히 그 재밌는 당구거든요. 예. 그때는 배고플 때는요 당구를 치더라도 기술이 나와요. 왜냐? 이거 치면 게임비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구공을 때리면은 밑을 때리면 이제 뒤로 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일본 말로 힙기라 그러죠. 그걸 빨아치기라 하는데 그때는 딱 밑을 때리는데 당구이 당연히 밑을 딱 와요. 이게 딱 맞고 이쪽으로 역회전이 걸리잖아요, 그죠? 밑에 치니까 딱 맞고서 뒤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업을 하고 그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아무리 밑에를 쳐도 당구가 빨리 치는 그냥 정신력이 벌써 해이해져가지고 아니 뭐 지는 돈으로 내면 되지 뭐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안 나와요. 절실할 때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뭔가 이 기회가 나오고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이 제가 당구를 통해서도 아주 알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당구장에 다니고요. 또 이제 지각하고 그리고 절대 교실은 망설 안 해요. 뒷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뒷자리에 앉으면 졸리면 잠도 자도 되고 교수님하고 뭐 거리가 머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문이 뒤에 있잖아요. 또 뭐 이거 좀 뭐 피곤하면 문 열고 나가도 되고요. 그래서 타락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타락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뒷자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야, 이 좋은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수건들고 말씀 피우는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성적도 좀 떨어지죠. 그리고 대신 제가 그때 이제 그 쿠무 그 서클에 들어가서 운동을 좀 했어요. 쿠무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대 과정은 거의 7, 80교시까지 해요. 고등학교 비슷해요. 어떨 때는요. 근데 7, 80교시 또 다 빼먹었어요. 운동하려느냐고. 예. 저 화염병 때는 운동권이 아니라 진짜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좀 다니고 그랬는데 이 뒷자리에 그 행복,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적은 떨어지죠. 저는 우리 이제 한의대는 의대 과정에는요, 이 커리큘럼이 빡세가지고요, 이제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학과에서는 한 과목이 펑크가 나게 되면요, 그 다음 학기는 올라가서 그 과목을 다시 이수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락이라는 거는요, 한 과목이 예를 들어 60점 미만이 나오잖아요. F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년 올라가고 이 과목을 다시 이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커리큘럼 그냥 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유급이에요. 1년 유급이요. 그럼 수업을 다시 내고 1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경희대 한의학과가 이제 132명을 뽑았거든요. 제 학번이요. 제가 황씨잖아요. 그리고 웅자가 들어가니까 강씨가 항상 1번이잖아요. 황씨가 늘 꼴찌예요. 그래서 황씨 중에서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가운데자가 광희예요. 그래서 광희기, 저는 이제 웅이니까 제가 사실 이번 학번이에요. 그런데 6년까지 이걸 다니다 보니까 제 학번이 이제 132번인데 이건 고유한데 출석 번호가 132번이 출석 번호가 91번이 되더라고요. 그럼 41명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니다 군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공중번이 잘 안 되는데 요즘에는 공중보건에도 다 가거든요. 그 졸업하고 가죠. 그럼 41명이 어디론가 증발이 된 거예요. 1학년 때 와서 6년까지. 그러면은 그 41명 중에 이제 중간에 아예 학과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자퇴를 하고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 친구들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명이 안 돼요. 한 5명이나 한 10명 안 되고 30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과락해가지고 한 과목 펑크나면은 아래 학년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 2학년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8년, 8년. 그런 친구도 있고. 실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우리 저한테 형벌되는 그 형은 우리 번 학번이 2번 높았어요. 2번 미끄러져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예. 툭하면 미끄러져요. 근데 이게 과락이 되기 전에도 F가 나올 것 같으면 또 기회를 또 줘요. 기회를 주는 건 이제 재시를 봐요. 그러니까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재시험을 기회를 주거든요. 한 번에 너무 그 과락을 시키면 좀 가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본과 1학년까지는 재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충실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뒷좌석에 앉고 수업 빠지니까 이제 뭐 재시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시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재시험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몇 관왕이냐 이제 그래요. 저는 1관왕, 2관왕, 3관왕 이렇게 부르는데 재시가 이제 한 4관왕 정도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급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은 재시를 주지만 충분한 기간을 주진 않아요. 시험 끝나고 딱 이틀 후에 재시 딱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에 바로 시험 봐요. 그럼 4관왕이 걸렸으면 4과목을 이틀 동안에 다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3관왕 정도가 되면은 뭐 그냥 이제 재시 봐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4관왕 되면 거의 그 탈락이 거의 실시돼요. 저도 한때 4관왕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올라갔고요. 어떻게 그래도 과락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그게 이제 국가고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나 이런 과정에서는 6년을 마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봐서 그걸 합격을 해야지만 이제 그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도 국가고시잖아요. 또 교원 임용도 국가고시고요. 국가고시라는 것을 통해야지만 이제 정시 자격증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그 학년을 이수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대나 한의대나 국가고시 합격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보통 한 97%, 95%. 좀 낮으면은 뭐 92%까지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전에도 우리 그 한의대 우리 위 학년의 그 국가고시가 97%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는 많이 놀았잖아요.
많이 놀았는데 이제 대학교 때 3학기까지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운동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연애하고 뭐 망가지고 뒷자리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는데 시험지를 이제 받았는데요. 국가고시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야, 왜 이렇게 시험지가 생소해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때 들으면서 야, 내가 3명 안에 해당되는구나. 이러다가 떨어진다. 예. 아니, 시험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를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97% 합격했지? 예. 좀 그런 거예요. 뭐 쓰는데 이게 이제 국가고시도 한 과목만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건 탈락이고 제시가 없어요. 예. 평균 뭐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지만은 운전면허도 그렇죠? 아마 과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이제 끝났어요. 시험적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는데 이게 나만의 사정이 아니라 전부 다 얼굴이 살색이 된 거예요. 어떻게 시험이 이렇게 어렵냐고. 예.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냐 달라요. 그 당시에 우리 합격률이 62%였어요. 예, 국가고시 합격률이. 야,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62명 붙고 다 떨어지고 저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마 1점 차이 합격했는지 합격했을 거예요. 도저히 왜 합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놀던 친구들은 전부 다 떨었어요. 예, 전부 다. 62%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국가고시 떨어지면 다시 1년 재수해야 됩니다. 독서실 다니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한 90, 한 6%, 7%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예. 진짜 아주 그냥, 그리고 나서요, 제가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한 10년간 꿈을 꿨어요. 예. 근데 여기 이 선생님들 저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한 10년간 군대 꿈꾸지 않아요? 예? 연병장에서 구보하고 있고, 제대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한번 이렇게 긴장돼 있고 어려운 기억이 있으면은 10년 동안에 계속 시험장에 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틈틈이 그렇게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어나와 보면은 내가 지금 이미 다 시험을 다 보고 졸업도 하고 한의원도 지금 개업을 하고 진료를 했구나. 이게 깨어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이제 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국가고시에 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렇게 입장이 좀 다 다르다는 거. 앞좌석이 있다고 뒷좌석을 뭐랄 필요가 없고 뒷좌석이 있다고 앞좌석을 뭐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유연성인데요. 사고가 생각이 넓어지게 되면은 뭔가 자꾸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심각한 일이 없어지고요. 내가 사고가 열리지 않고 좁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자꾸 어두운 생각만 나고요. 안 되는 생각만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그래서 현실이냐, 과연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아니면 생각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힘이 들 때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요, 이것이 다 알고 보면은 이제 일체이심조다 이렇게 이제 일체이심조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로다 이거죠. 이게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의 이야기지만은 여기서는 일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일체라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조화라는 건 뭐 아는데 일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구세군이지만 기독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기뻐하라. 이 성현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쁘게 살라. 기쁘게 좋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게 붙어요. 항상.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는 항상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불교도다,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인의 말씀을 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자, 장자, 이런 태비일구 이런 분들의 말씀, 또 이런 성인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항상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늘 깨어 기도하라. 명진보감에는 이런 얘기했죠. 일일 불량전이면은 제 아기의 자기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선행치 않으면은 저절로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냐, 공부는 꾸준히 해라는 거죠. 꾸준히. 요것을 요 감각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믿음이 막 깨져버리죠. 그래서 꾸준함 모두가 그렇고 예외 없이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불평불만하고 들지 않으면은 화낼 일이 아니라 항상 상황이 어쨌든 간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거꾸로 보면은 좀 막 화가 나게 돼요. 도대체 이 성현들이라는 분들은 내 마음을 아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 자기들이 지금 어려워봐봐. 어려우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감사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인들도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무조건 참아라. 화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런 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왜? 이게 쉬운 거거든요. 이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실정에 있느냐 아니면 본성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보이는 사물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칠정에 얽매여 있으면 현실이 크게 느껴지고요. 본성에 있으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칠정에 있게 되면 쉬운 일이 어렵게 보이고요. 어려운 일이 쉽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고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걸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냐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건 좀 다르거든요. 깨어있다면은 이치를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가슴속에 원망을 품고 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내가 맡은 일을 안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저절로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되냐? 생각이 깨이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이 깨이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자꾸 어려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무리한 승부를 걸고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좋지 않은 취미를 자꾸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은
의식이 밝아지고요. 사고가 유연해지게 되면은 성현들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 그냥 저절로 존중하는 게 편안하고 남의 허물을 묻지 않는 게 편안하고 내 떡설기 내가 해야 할 바를 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편안한 거고요. 예. 이게 편하거든요. 평화로워서 저절로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노자 장자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인의고 뭐보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인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효도하라, 잘해라 이런 게 다 그 거칠다는 얘기죠. 그걸 터득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치를 밝게 터득해서 그러면 그게 되는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성인이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붙는 거거든요. 되니까 된다면은 그거 따르죠. 안 되니까 인정하자 이거죠. 내가 아직까지 사고력이 풍부하지 않고 이 습관에 얽매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겸허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늘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께서 얘기하시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래 내가 일단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도 내가 심각해지지 말자. 내가 화풀이 나지 말자. 그리고 불평불만 이것도 하지 말자. 무조건 하지 말자. 이 자세가 사실 공부할 때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 머리가 깨어서 사고력이 좋아지고 유연해져서 성인들의 가르침이 저절로 내가 실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습관 넘어간다는 게요. 내가 깨어난다는 것이. 잠깐 깨어나서 그 좋은 순간에 머물지만은 우리가 깨어날 때는요. 정말 본성을 회복해서 내 안에 큰 마음이 이제 깨어나면은 어떠냐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되게 해피해져요. 기분이. 상황은 늘 똑같은데 그냥 신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내가 경제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되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그것이 막 들뜬 기분이 아니라 고요하면서도 자신감이 올라오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못 해낸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내가 실패를 한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되게 평온해요. 우리는 공부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그런 경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성 회복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상관이 상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은 내가 나를 인정하자 이거죠. 인정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닦고 이런 성인의 글들을 자꾸 읽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실천을 하자 이거죠. 이걸 실천하자 이거죠. 너무 내가 심각해지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 속을 긁어도 내가 이제는 화풀이는 안 한다. 내가 표정만큼은 낯빛이 온화하게 하겠다. 말투를 부드럽게 하겠다. 태도를 공손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내가 절대 깨뜨리지 않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은 내가 안 한다. 만약에 내가 살다 보면은 조금 불평불만이나 좀 불편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물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전기가 끊어질 때도 있겠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관리 잘못하라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좀 물어보고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렇죠. 또 건의도 해보고 내 의견을 말해보기도 하고 더 좋은 방안을 협의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내가 불평불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그렇죠? 예, 그냥 대화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 저도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간단하게 그 접촉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핸드폰 뭐 잠깐 보다가 툭 하고 앞에 제 실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데 문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순간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이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일으킨다면은 반드시 좀 반성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은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결심했는데 이거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잃어버리기 쉽고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자꾸 좋은 글을 읽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을 내 사고를 넓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해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와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은 몰라요. 내가 불평불만하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이거 안 하겠다가 빡세게 마음을 먹고 가요. 그러면요 일단은 이 공부가 진행이 되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왜? 나를 지루하게 안 해. 내 안에 이 강박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불평을 해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살피고 넘어가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우리가 이제 잃지 않도록 해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였죠? 성종님께서 먼저 읽어주세요. 네. 피리와 노래소리 한창 물이 익을 때 문득 옷등에 떨치고 멀리 가버리는 마치 깨닫는 사람이 주방에서 손을 놓고 거니는 것과 같아서 부러운 일이나 시간이 이미 다했는데도 오히려 쉬지 않고 발길을 가는 것은 마치 흑인이 고해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이 웃을 뿐이로다. 네네. 그렇죠. 예. 피리와 노랫소리 한참 무르익을 때 문득 웃음에 떨치고 멀리 가버리면 마치 깨달은 사람이 벼랑에서 손을 놓고 거니는 것과 같아서 부러운 일이나 시간이 이미 다했음에도 오히려 쉬지 않고 발길을 가는 것은 마치 속인이 고해의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이 우스울 뿐이로다 했습니다. 네, 피리와 노래소리에 한창 무리일 때 문득 웃음을 떨치고 멀리 가버린다. 좀 우리 만남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끝까지 다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치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이 즐거운데 끝까지 다 먹겠다는 거. 이거는 이제 경계하자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배가 이만큼 빵빵할 때까지 다 먹겠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원래 이제 최대량의 한 10분의 8
7 이 정도가 좋잖아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운동 중독증에 걸린 분들은요 최대로 운동을 해요. 최대로. 그러면은 이 근력이 상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기록이 최고 기록이 하프 마라톤 저는 최고 기록이 2시간 41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2시간 41분을 계속 뛰게 되면 기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습은 3분의 2 정도. 실전에서 그래야지 한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이라는 걸요 보통 한 이틀에 한 번씩이 좋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운동 생리학자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몇 끼를 들잖아요, 그죠? 힘껏. 그래서 힘껏 들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한번 팽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력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사실 테레이들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부하 걸리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지도를 받으면 그렇게 다 가르쳐 주죠. 근데 이것도 너무 욕심껏 최대로 하게 되면 몸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운동에 중독증 걸리는 사람들 하루 종일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지 않으면 못 살겠고 그런 분들 이제 근력 검사라거나 이 생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오히려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한번 압박을 한번 근육이 줬다면은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다. 근데 하루에 그렇다고 하루 쉬고 이틀에 한 번씩 하느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기라는 게 하루가 주기잖아요. 자연의 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자연의 주기니까 날마다 하는 게 좋죠. 운동도. 그런데 강한 운동은 2, 3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이치죠. 뭐든지 끝까지 이렇게 그냥 볼짝을 보자. 네. 그렇게 간다면은 상하는 거죠, 몸이. 그리고 잔치도 그렇고요. 시간이 이미 다했는데도 오히려 쉬지 않고 발길을 가는 것은 마치 속인이 고의의 몸을 담그는 것 같이 웃을 뿐이다. 이런 것이 진짜 성공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좀 앞만 보고 하는 거. 조금 쉬었다가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목표량을 상향 조정해서 가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언제 놀고 언제 행복하겠냐 이거죠. 삶에 있어서 내가 쉬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쉼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쉬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공부하고 쉬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이 순간에 창의력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그런 거는 필요치 않고요. 항상 최소한의 범위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최소한의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만족하고 살 것인가. 그래야지 삶이 풍요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쉬죠.